국민의힘은 단순한 법률적 대응으로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며 줄리 의혹 보도를 여성 혐오, 여성 비하로 몰고 가는 한편 열린공감TV가 치매 증상을 앓고 있는 94살의 노모를 상대로 유독성 질문을 했다며 취재의 윤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해륜 취재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과격한 표현까지는 꼭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 사실 공표도 중간에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채널들이 본인들이 이제 미디어 형태를 띄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포매팅의 변화는 뭐 당연히 바람직한 거죠. 그 CNN 플러스에서 이번에 이제 가장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오락과 이제 저널리즘과 연예의 경계를 허물겠다. 흐릿하게 가겠다고 정확하게 블러링이라고. 기본 디지털 방향의 두 방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열린공감TV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네네. 다른 거는 잘 안 봤는데 그 윤석열 씨 부인될 씨는 그분의 사생활을 둘러싸서 무슨 검사의 모친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카메라를 그 몰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어쨌든 그 카메라를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처음에는 점을 보러 왔다는 식으로 이렇게 페이크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자라는 신분을 밝혔는데 사실 기성 방송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딜레마적 상황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그게 어디까지 정당성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들어서 방송사에 계신 여쭤보고 싶어요. 몰카들, 뭐 안경 몰카, 그다음에 자리를 숨기고 들어가는 카메라들, 사실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사안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범죄 집단 애들은 잠입 취재하는 것들은 뭐 손님 인물 가장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뭐 결론적으로 그 이제 범죄 행위에 따라서 근데 지금 그 이해하시잖아요. 그게 어쩔 수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그 불법 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시면 그 대부분이 그 카메라를 이제 가방에 숨겨놓고 이제 더빙은 이제 녹음을 하는데 화면은 그렇게 아랫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전형적으로 이제 탐사 프로그램에 하는 부분이죠. 사실 그 경우도 그 대부분은 처음에 그렇게 이제 밝히죠. 이게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입장을 해가면서까지 밝혀야 사안이냐.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사실 그들이 만들어낸 결론이 잠입 취재를 할 정도의 범죄 사안이냐. 사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그거는 기자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조금 뭐 나갔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긴 하는데요. 또 뭐 다른 쪽에서는 근데 잠입 취재 혹은 뭐 몰래카메라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들이 그 인격 침해 요소들만 존재를 하고 혹은 이제 뭐 가짜 취재 형태로만 남게 되느냐 그 부분들이나 혹은 뭐 진짜 합리적인 의혹 제기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불법적인 어떤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거는 문제 제기로 분명히 해서 언론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갔었을 때는 취재 협조를 전혀 받을 수도 없고 현장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너무 이해를 하는데 그 언론의 그 보도의 의무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어떤 진실 추구의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취재를 당하는 그 개인의 어떤 그 권리가 훼손이 당하거나 지나치게 침해당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그렇죠.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공권력이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그렇게 딴 데 사칭하면서 취재, 그러니까 조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사람들 소름이죠, 사실.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맞아. 근데 뭐 이게 뭐 어떻게 다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죠. 사실 보통 그럴 경우에는 물론 현장에서 밝히진 않지만 모두 초반에는 밝혔어야 되죠. 사실. 이제 그러면 다 하고 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그림으로 보도가 나갑니다라고 충분히 그쵸. 익스큐즈를 구하고 예. 뭐 왜냐면 그분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 자가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시민일 뿐인 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해륜 취재다 뭐 이런 것까지는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그런 과격한 표현까지는 꼭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이 사실 공표도 중간에 흘리지 말라고 하는 건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탄탄하게 팩트를 취재해놓고 그 중간 과정에 있어서 꼭 그 그림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요러한 우리가 이런 취재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까지 검증했다라고 그냥 자막이나 아니면은 그냥 보도로 그냥 흘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냥 인플루언서가 아니고 채널들이 본인들이 이제 미디어 형태를 띄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제 선택에서부터
뭐 중립적이진 않지만 왜 이렇게 주제를 선택했고 왜 이런 취재 과정을 거치게 됐고 혹은 그 취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이제 그 수정하려고 노력했고 유튜브 언론이나 소셜미디어 언론들의 장점이 있잖아요. 바로바로 그 현장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는 그쵸. 이제 편집 과정이 없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진실에 가까운 팩트 파인딩을 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오히려 그러니까 기존 주류 언론들에 대해서는 편할 수 있어요. 주류 언론들은 이미 선배들이나 아니면 시스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거 여론 보도를 한다 그러면 7개 이제 8개 같은 딱 기준 그 치야 방침이 안 걸린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에 숨을 수는 있지만 근데 사실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자유로움이 있지만 자유로움 뒤에는 이게 결국에는 그 근간은 이게 미디어냐 아니면 뭐 극우나 극좌의 뭐 인플루언서들이 모인 집단이냐 이거 차이가 거기서 발생할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는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활동하는 주류 언론의 채널마저도 뭐 언론 관련 법에 이렇게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그쵸. 문제 네. 제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조금 이렇게 세게 나가는 채널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이제 뉴미디어라든지 온라인 생태계에서 뒤처져 있던 언론들이 똑같이 좀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뒷부분에 어떤 한 인물을 두고 이 컷 하나라도 따려고 하는 그 주류 언론들의 전통적인 그 모습들을 찍은 이제 사진을 뒤로 했던 거고, 이제 한 기자님 같은 경우는 주류 언론의 대표 주자인데 온라인 시대에 자기네들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CNN 약간 옆으로 이제 네. 조금만 해보실 CNN 플러스가 플러스. 네. OTT로 뭔가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좀 상징적인 것들을 이제 사진으로 했는데 주류 언론들이 그러면은 디지털 기반의 채널이랑 좀 다르게 어떤 모델로서 좀 나아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CNN 플러스는 그 맥락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조금 의견을 주실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기존의 이제 매체들, 미디어들이 이제 고민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독자들 혹은 오디언스, 청취자들한테 사실 점점 갈수록 다가가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결국은 이제 유튜브를 하고 그다음에 뭐 클럽하우스나 오디오를 또 진행을 하고 소셜 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제 채널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다 사실 오디언스 확보를 위한 혹은 오디언스 확보를 통해서 광고 매출을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인데 이렇게 이제 포매팅의 변화는 뭐 당연히 바람직한 거죠. 그 CNN 플러스에서 이번에 이제 가장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오락과 저널리즘과 연애 경계를 허물겠다. 흐릿하게 하겠다고 정확해요. 블러링이라고. 포매팅 변화에서 또 수반돼야 되는 것들은 그러면 이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이걸 왜 보는 건지, 뭘 의도하고, 예를 들어서 드라마를 보겠다고 CNN 플러스를 보는 게 아닐 테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방향의 두 방향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기 브랜드로 플랫폼을 만들거나 아니면 버티칼로 이제 이렇게 쭉 열린 공간 TV나 이런 것처럼 뭐 기자를 세워서 사회 분야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문제가 더 되는 거는 버티칼 미디어들이에요. 이걸 탐사보도 저널리즘 하면서 더 깊어지면 원래 이제 팩트랑 이제 멀어지게 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들이나 그 시청자들한테 다가가기 위한 포매팅 변화는 분명히 생존을 해서 필요한데 그 포매팅 변화에서 수반돼야 되는 저널리즘과 저희가 아까 뭐 계속 주장하듯이 쭉 보다 보면 이거 심했다 안 심했다 그런 기준들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은 이게 언론사들은 학습에 의해서 그 상당 수준을 체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안들이 진행될 건지 물론 뭐 저희가 모든 걸 예단하진 않죠. 할 수는 없죠. 사실 내부적으로도 이건 조금 다른 경우지만 뭐 MBC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논리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자막에 내는 달게 되어 있는 과정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비판을 받게 되고 또 사고가 이어지게 되고 사고를 수습하게 되고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언론사들은 충분히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중요하고 근데 지금 사실 온라인에서 시작되는 매체들은 사실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냥 난 인플루언서라고 말하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본인들이 뭐 대한미디어라고 막 부정하는 순간 사실상 전 주류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의 네오 프로세스는 가지려고 노력은 해야죠. 네. 저 말씀하신 거 두 네. 가지가 궁금한데
그러면 CNN 플러스는 기존에 폭스뉴스가 하던 스타일이 오락을 뭔가 섞어가지고 뉴스의 주목도를 높이는 거였는데 그거랑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CNN 플러스는? 그거랑 같은 이야기죠. 아, 예. 온라인 그래서 시대는 예. 예. 한국에서 유명하지는 않지만 폭스는 이미 폭스 네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음. 우리나라도 한 6천 원 정도 해서 그 OTT를 하고 있어요. 음. 상당히 가입자가 있죠. 근데 폭스 네이션이 그 핵심 콘텐츠가 사실 똑같아요. 열린 공간 TV랑 되게 유명한 보수주의 진행자들이 쭉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 코너를 하나씩 맡아요. 그러니까 맡아서 전화 연결도 뭐 트럼프 같은 사람 직접 전화 연결하고 뭐 근데 TV에서 해준 것보다 훨씬 더 가정법을 이야기를 하죠. 훨씬 훨씬 더. 더 예, 편하게. 근데 네. 조금 차이점은 직접 출연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 당사자를? 그 가정법 이야기해주는 가정법을 만드는 당사자. 이 사람 이렇게 아, 생각했을 거다. 근데 아, 그거는 폭스의 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그 사람을 섭외를 못 할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까 음, 근데 이 경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섭외해서 만약 그 사람 섭외해서 폭스에 나왔으면 이 사람 이야기를 못 해. 근데 이 음, 사람은 폭스 네이션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가 음. 있어요. 아까 노력이라는 부분 그 자기가 부분이에요. 공격받는 사람도 예. 출연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거기서 그럼 그래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명 기회를 주고. 근데 왜냐하면 아, 그러면 그 공적으로 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 그럼 공격을 받겠죠, 당연히. 이건 음, 해명의 기회를 줬다. 음, 뭐 음, 그래도 음, 불구하고 이게 노력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3자 음, 저널리즘이 아니라. 그래서 그 CNN도 지금 제가 뭐 연예 코미디였지만 실제로 지금 유명한 뭐 한국 유명한 그러니까 돈 레논이나 앤더스 쿡 같은 그런 유명한 애들 앵커, 네, 나와서 앵커들 중심으로 프로를 만든다고 네,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 네. 하루 8시간씩 오리지널을 많이 오리지널이라는 게 뭐 뉴스 오리지널이라는 게 별다른 게 있어. 딱 두 가지예요. 다큐멘터리 아니면 그다음에 그 앵커가 진행하는 오리지널인데 또 물어보잖아요. TV와 다른 게 뭐냐? 뭐 이 미디어에서는 TV에 다른 뉴스를 그러니까 전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뉴스가 탄탄하다면 그 유료에서는 안 하겠죠. 언론의 그 틀을 좀 깨고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OTT의 전략이 오리지널이랑 익스클루시브 두 개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CNN 네네. 플러스에 나오는 컨텐츠는 어떤 단독이나 특종성이 강한 것도 그럼 딴 데에서는 볼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네.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제 계속 뭐 문제가 됐잖아요. 미국에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제 그 관찰 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버지한테 감시받고 돼야 돼. 근데 뭐 주류 언론 내에서 뭐 다 얘기를 하죠.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CNN 플러스에 섭외해서 CNN 플러스에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뭐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섭외할 때. 그럼 그때 아는 이야기 혹시 있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것들이 다 단독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혹은 여기서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직접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전화 연결이 아니라 이제 진짜 크리에이터랑 그 이게 댓글 다는 사람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댓글 소개시켜주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발전을 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라디오 청취자처럼 그렇죠. 댓글, 예,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또 어, 방송에 보도하니까 그 저널리즘이 이제 더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소비자들을 참여도가 끌어오는 게 높겠네요. 아니라 그쵸. 음, 그러니까 참여도 혹은 이제 음, 몰입도 음, 높게 되니까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부분들에 음, 대해서 도대체 CNN 플러스가 뉴스를 어떻게 이제 돈을 벌 거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잘 하면 이 유튜브 저널리즘의 병폐화 음, 그리고 그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그런 어떤 형식적인 문제들 그리고 레거시 미디어의 현장과 멀어지는 어떤 미디어의 어떤 권력 해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물론 이렇게 유료 기반이라서 논란이 있지만 사실 뭐 자기만 돈을 안 내는 거지 특정 일부 공영 매체를 떠나서 다 상업적인 매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신문도 마찬가지죠. 네. 음, 사실 음. 뭐 언론이라는 게 상업성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 이런 OTT 뉴스들이 어떻게 발전에 따라 또 다른 또 전원의 전향이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저희는 이제 유튜브가 워낙에 떠서 주목도 높은 플랫폼이 돼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난번에 그 몇 년 전에 유시민 씨가 미디어 역할을 하면서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용어를 보편화시킨 것 같긴 한데 해외에서도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음, 말씀드린 이제 온라인 저널리즘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음, 소셜 미디어 말고 뉴미디어로 보통 표현하니까 뭐 음, 음, 유튜브를 많이 쓰긴 하지만 주로 음, 페이스북이나 뭐
다른 데도 쇼폼 영상들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를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것 좀 다른 것 같아요. 또 이제 유튜브 말고도 그 영상들을 다른 데다 다 뿌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볼 때 유튜브에서 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네이버에서 그 웹사이트 찾는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허브는 유튜버가 맞죠. 애들이 많이 쓰고 있는 뭐 그 스냅챗이나 틱톡 같은 데도 보내고 어디도 보내고 아니면 자기 매체도 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반이 유튜브인 거죠. 그래서 온라인 저널리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뭐 많이 마지막이에요. 진짜 네, 질문 네. 마지막 하나. 지금 유튜브 저널리즘, 온라인 저널리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언론법에 제한을 안 받는 플랫폼에서의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들이 문제 소지가 좀 커지면서 이거를 제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는데 이게 자정작용 아니면은 타의에 의한 고소고발, 법적인 어떤 대응 그리고 네, 아니면 플랫폼에서의 제재 이 세 가지 방향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는 워낙에 표현의 자유를 높이 사고 있으니까 혐오나 차별 뭐 이런 큰 가이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뭐 노란 딱지 이런 거 붙이는 거 외에는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했었을 때 법적인 문쟁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한 기자님이 생각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조금 정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마지막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트럼프처럼 플랫폼이 나서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나서게 만드는 배경에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하면 되죠. 미국은 제일 무서운 게 반독점 제재 부분이니까. 한국 공정거래법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반독점에 대한 규제는 이제 딱 타겟팅돼서 없지만 그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제재한다고 해서 유튜브는 없어지겠죠. 근데 그 유튜브를 또 표방하는 다른 극우 플랫폼들이 이제 아예 채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미국에서는 그게 되고 일베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게 커지면 그냥 이게 유튜브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이제 규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 플랫폼을 없애는 거는 이제 선언적인 효과는 있어요. 당연히 그건 존재해야 되고. 예. 그렇지만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이제 유튜브 저널리즘에 대한 병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하죠.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는 그 주체들에 대한 어떤 자정적인 이제 노력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추진력이 되게 중요하고 제일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작동 가능성 있는 거는 기성 언론들이 사실 받아 쓰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생태계 악순환을 끊는 노력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요즘에 봐서는 거의 풍선효과들이 너무 사실 많아져가지고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게 기계적 알고리즘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유튜브 저널리즘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뭐 그 가정법 저널리즘은 유튜브가 망해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가 없어진다고 해서 유튜브 제재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딴 데 다 옮겨가지. 이주라고 표현, 이주. 그래서 저는 막 시끄럽게 되는 게 오히려 뭐 조기에 있어서 빨리빨리 시끄럽게 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 이게 복잡한 현상이랑 뭐 플랫폼이랑 뭐 미디어랑 뭐 윤리랑 뭐 사생활이랑 법적이랑 너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딱 무자르듯이 다루기 힘든 주제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네네. 미디어 톡이라는 이름을 달고 저희가 이제 코너를 하다 보니까 워낙에 이 미디어, 한국 미디어 생태계에서 첨예하게 여러 가지 이슈가 불거지는 사안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CNN 플러스라고 하는 또 미국의 어떤 새로운 움직임에 대해서 같이 섞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